자, 안녕하십니까. 가치평가 파트 3 마지막 회차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 부장의 사업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봤죠. 재무제표 곳곳에 또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용권 자산이나 리스 부채의 사례를 통해서 같이 또 봤어요. 이번에는 그런 개념들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자신이 잘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볼 수 있죠. 나이키 신어봤더니 너무 좋아. 그 회사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이키 주식을 사요. 1000% 벌었죠. 그런 사람이 보통 그런 책을 쓰겠죠. 책 제목은 물론 그렇게 되겠죠. 잘 아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가봤더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문해도 뭐 1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먹어봤더니 어우 맛있어요. 스페셜티 티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괜찮아. 근데 때마침 상장한대요. 내가 소비자로서 매장에 방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네요. 매장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본사 건물에서는 주주총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어느 유명하신 분의 명언이 그때 떠오릅니다. 아, 이건 사야지. 이건 못 참아. 베팅합니다. 자, 내가 이 제품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난 이 제품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 살래. 이거랑 내가 이 제품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난 이 제품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제품에서 나오는 숫자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살래요. 이건 완전히 틀려요. 스타벅스 커피 맛있다고 그 회사 주식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커피도 맛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커피에서 나오는 숫자도 맛있어야 돼요. 커피를 사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로바의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살펴본 스타벅스 데이터예요. 약 10년치인데요. 이 노란색은 조정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조정이죠. 사용권 자산 조정을 해준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각은 없다고 치고 실제로 임차료 나간 거는 빼줘서 조정을 해줬죠. 사용권 자산 상각이니까 상각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때 갑자기 튀잖아요. 2019년도에 갑자기 2018년도에 2천억 대였는데 3,400억 대로 튀고 에비타도 2,200억이었는데 3,570억으로 튀잖아요. 2018년도까지 하고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을 그냥 보면 안 된다. 이 멘탈 나갑니다. 1분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차트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 드렸어요. 자, 이제 또 통찰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을 멈추고 좀 먼저 좀 통찰을 좀 해보십시오. 통찰이 좀 되시나요? 보실까요? 캐펙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에비타가 꺾였다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래 에비타가 먼저 떨어지고 이 영업이익은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상각비가 천천히 반영되니까요. 내용 연수에 걸쳐서. 에비타는 상각비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움직이고 영업이익이 나중에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는 2022년에 같이 떨어지고 있죠. 파란 거하고 회색이 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비타 자체가 이미 부족했다는 겁니다. 한 2019년도 정도부터 부족했으니까 이 캐펙스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좀 이게 더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더 회색선이 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내옥연수도 5년으로 짧게 한 것도 한몫했겠네요. 상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산업에서는 내옥연수가 10년 이상 넘어가면
보통 에비타가 먼저 추세를 보이고 영업이익이 나중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에비타가 한 60일 정도 선이고 영업이익이 한 360일 정도 선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모든 숫자가 정점을 찍었는데 딜이 이때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는 해에는 숫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장부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요. 가짜 숫자를 만들면 그건 회계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숫자를 만든 건데 억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최대한 안 뽑는 거예요. 한계에 몰릴 때까지 안 뽑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급여가 낮아지죠. 원래는 급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은 매출 같은 것도 억지로 밀어내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스타벅스는 고객한테 밀어넣기를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뼈를 갈아서 만든 숫자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런 빅딜이 2022년도에 갑자기 결정되진 않거든요. 그럼 이런 딜이 계획된 순간부터 뼈를 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딜에서는 저희가 지금 다루는 밸류에이션의 방법론을 써서 인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많은 딜에서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해요. 혹은 밸류에이션을 정식으로 안 하고 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에비타의 몇 배, 혹은 거기서 투자하고 있는 사이트의 월간 사용자 수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수익 모델은 없어요. 엄청난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는 사용자 수당 얼마를 쳐줘요. 혹은 매출에 얼마를 쳐주기도 합니다. 다 이제 간편법이죠. 우회하는 거죠. 미래에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를 안 쳐다보고 과거 실적 대비 혹은 사용자 수 대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인수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거예요. 당근의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사업 모델이 괜찮은 게 없어요. 그럼 인수 희망자가 내 사업 모델을 갖다 붙이면 얼마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 수 있을까 가늠을 해봐야죠. 그런데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주당 10,000원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입장한 애들은 위험 부담이 덜하니까 더 내고 들어와. 이건 아니죠. 입장료를 더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와 이마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2021년도에 실적을 기반으로 딜을 하기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더 중요하겠죠. 미래를 보는 밸류에이션의 출발점조차도 2021년 아닙니까?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으면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바가지 썼다고 할 거 아니에요?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뼈를 갈아서 일단 숫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업은 무한정 가야 되는데 사람이고 기계고 그렇게 한계치까지 계속 몰아붙이는 건 오래 못하죠. 원두를 갈아갖고 커피를 만들어야지 뼈를 갈아갖고 커피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그 끈이 확 풀려요. 그러면 이미 지쳤기 때문에 체력 회복을 하는데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면 갑자기 이상한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EO가 바뀌는 해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종종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실을 털고 가는 거예요. 전임 CEO가 이상한 딜을 해가지고 무형자산을 엄청나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새로운 신임 CEO가 그 무형자산을 데리고 가면 자기 재직 기간의 부실 자산을 털릴 수 있거든요. 임기 3년 차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전임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그 무형자산 털어내 버리고 하는 거예요. 임기 1년 차 때 털면 그건 전임을 탓해도 되거든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CEO가 바뀌는 첫 해에 부실 자산이 많이 털려요. 이건 많은 논문에서도 입증이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원인을 모를 때가 문제지, 원인을 알면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표로 돌아와서 매장 고급화를 해서 캐펙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에비타 성장이 더딘 게 아니고 원래 더 갔어야 되는데 덜 가죠. 근데 추세 자체가 꺾였다며 영업이익이 정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에비타랑 영업 활동으로 인한 프리캐시 플로우는 2021년도까지는 추세가 비슷하게 갔거든요. 괜찮죠? 현금이 뒷받침되는 에비타고 현금이 뒷받침되는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업 분석하실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2022년도에 에비타랑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같이 꺾이는데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아래쪽으로 꺾이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신호예요.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재무제표로 다시 돌아가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보니까 일단 22년도에 재고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얘네 충전금 받는 거 있잖아요. 보통 물건 살 때 외상으로 사는데 우리가 보통 카드를 쓰니까 스타벅스한테 살 때는 상당 부분은 돈을 미리 줘요. 돈을 주고 내가 커피 사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미리 줍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미리 받는 돈의 규모가 여전히 상당한데 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캐시가 많이 감소했죠. 이런 것들 역시 의미 있는 주제니까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에비타 라인하고 영업이익의 라인은 지웁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요. 21년도 중에 이 딜이 발생했으니까 21년도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숫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 시점을 21년도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할 이유는 없죠. 얘네들이 얼마로 추정했을까를 지금부터 역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었던 이마트의 그 당시의 감사 보고서로 찾아 들어가서 몇 가지 정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있고요. 핵심 감사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 중에서 보시면 SCK 컴퍼니의 사업 결합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벅스 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감사할 때 이건 굉장히 주의해서 유의해서 보겠어 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감사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볼까요? 17.5%를 추가 취득함에 따라 연결 회사로 우리가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이미 살펴봤고요. 매수 가격은 적절히 배부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결 회사는 이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곧바로 가로 3번의 아폴로 코리아 이게 이제 지마켓이죠? 예, 지마켓도 이때 사갔고 역시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마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라는 거죠. 재무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무형자산 쪽이란 말이죠. 7조 7천억 원이에요. 자산이 31조인데 무형자산이 7조니까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마트의 핵심 자산입니다. 핵심 자산. 유형자산이 10조로 1순위고요. 무형자산이 2순위 아닙니까? 2순위 무려. 사용권 자산이 3조로 지금 3순위예요. 이거보다 큰 자산들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1등, 2등, 3등. 그러니까 유형자산 1등, 무형자산 2등, 사용권 자산 3등. 사용권 자산도 사실 무형자산이니까. 근데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재무제표 보시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상장사인데 나 이 회사 주식에 관심이 있어요. 혹은 지금 투자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보듯이 이렇게 분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자산 주석에 대한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무형자산이 7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조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계속되는 주석에서 손상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주식회사 SCK 컴퍼니에 대한 걸 보고 있죠.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이 5조에서 스타벅스 딜로 인해서 1조 1000억 정도의 영업권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자산으로 유지를 할 거예요 라고 한 얘기죠. 연달아서 그 근거가 나오는데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 계산은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년에서 10년치 재무예산에 근거해서 세전 현금 흐름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제 추정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쪽이죠. 그러면 향후 5에서 10년치 재무 예산에 근거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할 때 가정을 어떻게 했냐. 매출액 이익률이 53.7에서 54.9 정도로 가정을 해놓고 있어요. 매출의 성장률은 11.8에서 13.2%씩 5에서 10년 정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1%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네요. 여기 할인율이 있죠? 다른 데보다 높죠? 이 숫자가 좀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14.1%. 그래서 우리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할인율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사용한 14.1%의 할인율을 끌고 추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예전에 본 장표인데요. 인수 가격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죠. 17.5% 인수할 때 현금으로 4,859억 원을 줬다는 건 지분 전체적으로는 2조 7,760억 정도로 에쿼티 밸류를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치 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에쿼티 밸류는 여기다 쓰면 되죠. 2조 7,770억 정도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채 가치하고 비영업 가치를 찾아보면 이쪽을 역산을 해볼 수 있겠죠? 4개 중에 3개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 가치하고 비영업 가치를 찾아보죠. 자,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보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21년도의 딜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25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부채 쪽을 보시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입금이 없어요. 얘네 차입금이 없습니다. 이자부 차입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입금은 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 운전자분의 증감 쪽에서 다 반영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 부채 많다고 찾아갖고 가치평가 대차대조표에 반영을 해주면 이중 반영이 돼요. 여기서는 순수하게 재무활동으로 돈을 빌려온 은행 차입금이나 사채 같은 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무차입 경영이죠.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비영업 가치 찾아보면 마찬가지로 아무 계정이나 찾으시면 안 되고요.
영업 외적인 계정 과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혹은 그런 페이퍼를 내가 읽어보겠다라고 하시면 이 계정 과목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아직 설명을 다 안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영업 외적인 계정 과목은 제가 봤을 때 스타벅스도 김 부장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증금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기타 금융자산, 기타 금융자산에 나와 있는 보증금을 저희가 데리고 가봐야겠습니다. 주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기타 금융자산에서 이 임차보증금 정기금액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 있는 이 소개는 전부 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거니까 이쪽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이 임차보증금 1년 이후에 받을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현재가치로 반영되기 때문에 액면금액, 명목상 금액은 3,869억이지만 404억은 화폐의 시간가치에서 반영이 되었고 이건 빼줘야 됩니다. 예, 이건 이미 설명드린 거니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항목이 하나 있죠. 여기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14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964억이 있고요. 쭉 보시면 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건데 장기 금융상품이 있죠. 여기서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얘는 빼도록 하죠. 너무 금액이 너무 작아요. 주석을 확인해서 비영업으로 더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이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 보시면 단기 채권형 랩이네요. 2,964억으로 이것도 비영업 자산으로 같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를 찾은 겁니다. 주식가치 이미 찾아놨고요. 지금 부채가치 차입금 없는 걸로 찾아놨습니다. 리스 부채는 지금 영업활동으로 빼놨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가치에서 리스 부채를 가져오시면 안 되고 비영업가치는 보증금과 현금 등 2개를 합쳐서 합계 금액이 6,644억으로 나와주고 있네요. 그러면 영업가치가 2조 1125억으로 역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식을 다 산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산 건 아니죠. 67.5%만 산 거기 때문에 영업권은 67.5%만큼만 계산을 해줘야겠죠. 나머지 32.5%는 비지배 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싱가포르 겁니다. 싱가포르 회사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싱가포르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따로 계산을 안 해줍니다. 그럼 앞에 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바꾼 거예요. 이 표가 그림으로 바뀌면 지금처럼 이미지화 됩니다. 그러면 할인율도 구했고 엔터프라이즈 밸류도 역산을 해봤으니까 이제 거꾸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해놨고 할인율을 구했습니다. 지금 진행할 때 프리캐시 플로우를 세후로 저희는 측정을 했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감사보고서에서는 세전 할인율로 지금 써서 살짝 매칭이 안 되지만 전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x를 구하면 되니까요. x 나누기 0.141 한 게 2조 1000억 정도가 나오니까
이 x를 구해보면 이게 바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는데 2,978억 정도로 평균적으로 추정을 한 거죠. 다시 차트를 보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매출이 쭉 성장하면서 예측을 했으니까 우상향하게 만들었을 거고요. 편의상 직선으로 났습니다. 캐펙스도 리저브 매장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이게 쭉 증가하는 형식으로 추정을 했을 겁니다만은 역시 편의상 직선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리저브 매장을 언제까지 계속 증가시킬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돈이 필요할 텐데 기존 매장도 계속해서 리뉴얼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당한 캐펙스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보다 많은 캐펙스로 일단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에서 캐펙스가 발생하는 것만큼 프리캐시플로우는 아래로 떨어지죠. 그 금액이 2,97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022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원래 둘의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되는데 노란색과 오렌지색은 더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둘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캐펙스가 선행적으로 지출되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는 이걸 발판 삼아서 더 도약을 해요. 이 간격이 이렇게 더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2022년도에 이게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회사에 프리캐시플로우를 예측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장성에 대한 가정과 할인율, 이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얼추 짐작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예측했을지 저희가 엿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 실적이 나와서 우리가 그냥 사후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지. 사실 2021년도에 우리가 있었다면 2022년도 실적을 몰랐을 거잖아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그 회사에서 플레이하는 경쟁사들,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선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이 압축된 것이 미래의 밸류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이 금리와 저 회사의 미래 숫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한 할인율을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딜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2022년도까지의 실적이 나왔을 테니까 그럼 그때는 다시 2023년도 이후를 예측해서 어떤 평가를 해봤을 텐데요. 저 영어권 평가는 규정상 매년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가정은 다시 어떻게 했는지 잠시 2022년도 이마트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연결 감사 보고서를 보고 계십니다. 영어권 손상 검사를 해서 SCK 컴퍼니의 영어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유지를 그대로 하려면 이때의 밸류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근거를 좀 적어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어떻게 가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액 이익률이 있네요. 44.9에서 53.4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따지는 영업이익률이 아니에요.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공시를 해줘야죠. 매출 총이익률은 이거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려면 매출의 이익률 이게 아니고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써줘야죠. 예, 저희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보고서를 좀 정성을 다해서 좀 신경 써서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매출 성장률이 있는데 9.2에서 19.0, 9.2에서 19.0입니다. 할인율 12.3% 해주고요. 영구 성장률은 전기와 동일하게 1%를 해줬네요. 리뷰를 한번 해보죠. 전에 봤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을 연도별로 비교한 차트인데요. 실제로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갈 때 성장을 23.7%를 했어요. 매출이요. 그리고 이때 미래의 성장은 11.8에서 13.2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21년 말에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22년도에 보니까 8.7%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성장은 9.2에서 19%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정도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커피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점유율도 적어도 유지하거나 높여야 되는데 한번 이게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까요? 자, 계산기를 들고 와서 스타벅스의 22년도 매출액이 대략 2조 6천억 정도였으니까 단위를 다 쓰진 않겠습니다. 성장률에 대한 가정은 이 중간값으로 한번 해보죠. 9.2에서 19%였으니까 15%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 5년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공식 기억하시나요? 예. 곱하기 1 플러스 금리의 몇 승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 플러스 0.15, 1.15를 5년 후로 보낼 거니까 5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5,229억 정도로 지금 현재 2,600억보다 거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5년 동안. 커피 시장이 점유율이 일정하다면 커피 시장이 5년 동안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밥을 하루에 2번 드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 3번 먹기 좀 귀찮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밥 먹듯이 늘 커피를 마셔야 돼요. 한 번 먹던 사람은 2번 먹고, 2번 먹고 있는 사람은 4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5년 안에. 지금도 많이 먹는데. 저희가 커피 시장 분석할 거는 아니니까 더 이상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아까 그 주석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아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정보 하나만 공시를 해줬으면 그걸 근거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할 때 이익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 딱 그 숫자 하나만 알면 저희가 추가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할인율도 14.1에서 12.1%로 2%를 낮춰놨어요. 22년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7번 올렸습니다. 1%에서 3.2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 2023년 1월 달까지 하면 3.5%로 올렸어요. 이래서 3.5%까지 금리가 대략 2.5% 올라간 시점에서 평가를 했을 텐데 할인율을 2% 낮췄다는 건 4.5%까지 이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췄다고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금리는 1%만 바꿔도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밸류가 엄청 변하거든요. 자,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의 2023, 2024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래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할 텐데요. 향후에 영업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느 해인가 손상이 난다면
또 회계상의 문제라고 얘기할지 워렌 버핏처럼 사과할지 그것조차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사례를 분석하려고 한 건데 계속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베이 쪽 금액이 훨씬 크니까 복습도 할 겸 나중에 같이 또 보면 재밌겠네요. 관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수로바의 이 시즌 1에서 가치평가까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뭐 숫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무회계나 가치평가나 공통점이 많죠. 자,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